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국회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권 후반기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가 어제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하는데 사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 첫 만남이 이렇게 또 여야 5당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소통을 강조하겠다 앞으로 특히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강조하는 그 상징적 의미로 야당 대표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야당을 협치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저는 담았지만 저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이 국정 운영에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간곡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기 들어갈수록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야당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저는 메시지도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좀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겼다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결국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소통과 협치의 정치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거를 집권 후반기, 소위 이제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 첫날 그거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바로 초심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2년 반 전에 취임한 직후에 한 일이 뭡니까? 야당 당사를 찾아갔던 거거든요. 바로 지금 야당 당사를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야당 대표들하고 지금 굉장히 그동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그런 정국이었는데 예. 특히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요즘에 좀 중간에 처음에는 좀 순조롭게 순항을 하다가 중간에 어렵게 된 게 야당과의 대치 정치,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진영 간의 대립, 이런 거는 국론 분열 이런 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여 야당 대표들하고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 바로 이걸 통해서 앞으로 협치를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협치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심기일전해가지고 후반전을 잘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에 그 조문을 왔던 야당 대표들에게 인사를 하는 차원이다 때문에 정무적인 해석은 좀 배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또 아무래도 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보니 의제들에 대한 것들,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당연하죠. 의제들이 좀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은 단순히 그냥 감사한 뜻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와 어떻게 보면 이런 동반자로서의 야당을 대우하기 위해서는 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빚어진 이런 갈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해명 내지 사과의 발언이 먼저 전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협조로 구하는 문제. 예. 저는 제일 이제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바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맞물려 있는 이 패스트 트랙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시종 일관이 반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향후 그러니까 12월에 있을 이 패스트 트랙 이 처리 문제가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서 오늘은 원튼 원치 않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만남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각 당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요. 철저하게 야당 대표,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만 함께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언론에 공개되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나 또 표를 의식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예. 탄회한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진행하면서 여야가 갖고 있는 서로의 진솔한 얘기는 아무래도 비공개라든 그런 상황 조건을 맞추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저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협치 동반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야당에게도 좀 당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어요. 근데 한국당에서 이번에 이제 야당 대표 그 만찬 참석하기에 앞서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국정 운영에 있는 뭐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좀 기조 변화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협치가 아닌 대치가 이어지겠다라는 기조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보통 협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예. 여당과 이런 데서 여당이 주도하는 정치에 대해서 야당이 협치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죠. 근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를 하면은 그러니까요. 서로 협치를 하자. 예.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누가 잘못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의 공동의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치를 주장합니다만 협치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야당에서 이번에 보면은 집권이 2년 반을 초반 2년 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총체적 실패다, 총체적으로 패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거는 국정 반환점이 이제 국정의 대전환이 돼야 되는 전환점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앞으로 근데 이제 협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과 안보 정책이나 이런 데서의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알다시피 서로 굉장히 대치하는 국면이고 그동안 사실은 야당이 협조를 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당이 굉장히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게 일종의 지지층과 지지층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을 일종의 주요 공직에 기용한 경우도 별로 없었고요. 바로 그러한 다 공동의 책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서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정책을 일부 완전히 대전환은 아니더라도 조정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또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뭔가 좀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정치권과 만찬 회동을 한 후에 19일에는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에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고 집권 초기에는 어쩌면 고공 지지율로 이런 생각까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듣고 또 어떻게 우리는 정책을 꾸려 나간다는 것을 직접 해명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직접 소통의 자리, 물론 청와대 내에 국민 소통 실이 있었고 예. 또 청와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야당의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인 갈등 문제라든가 경제 안보 문제까지도 나름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예. 겸한 자세를 보이겠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밝힌 내용인데 그만큼 그러면 또 한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정 운영에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2년 반 동안 가장 잘한 것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넓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 1위의 언론 자유도를 누리고 있고요. 선진국에 어떻게 보면 전혀 손색 없는 언론 자유도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든 언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마음껏 하시라. 자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 제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어려우면 어렵다고. 지금 북한 문제만 해도 집권 초기와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소상하게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저는 국민들에게 좀 더 겸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0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형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동안 국민들하고 그동안 직접적으로 이 생중계로 하는 대화 토론은 취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은 기자회견이 있었고 지난 6개월 전에는 또 KBS에 또 기자하고 또 한 것도 있었고 예. 이게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하고 생중계하는 처음인데 또 그것도 거기에 참여하는 패널 300명을 공개 모집 형태로 이렇게 아마 지원을 하면 이제 추첨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량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여기에 또 아픈 질문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할 텐데 사실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질문만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아프고 또 어찌 보면은
뼈아픈 쓴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 사실은 과거에 국내외 여러 가지 지도자들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사실은 그런 소위 국민과의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또 좋은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이벤트도 좋습니다만은 이벤트보다도 바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그거를 진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탈원전 하면 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한 국민들과 기업인들 소리를 평소에 자주 만나고 평소에 또 꼭 공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전화로도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또 쓴소리들을 실제로 그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소통하는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언론 자유 아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언론 자유가 뭐 저는 여러 정권에 걸쳐서 취재를 하고 뭐 좀 데스크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과거보다 뭐 나아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또 달라진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특히 이번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걸 이유로 수사 과정에 사실 속속 보도가 많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 외국의 경우에 주요 공직 인사에 관해서는 공직 인사의 수사에 관해서는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런 정도 피의사실 공표만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외국 사례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게 진정한 언론 자유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저는 국민과의 대화가 좀 더 정례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에서 선거에 악용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정례화해서 진솔하게 듣고 지금은 정보 공유의 시대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진솔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좀 전에 언론 자유도가 또 그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언론계에 계시면서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기자 PD들이 법정에 끌려가고 또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자유가 공정 보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분란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고 또 길거리에 나왔던 그런 기자 PD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점, 소송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언론 자유도가 제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국제단체에서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데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리고 지수로도 개선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말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건 아니고요. 과거의 방송사들의 그런 데서 그러한 인사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없어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들어온 경영진이 또 다른 기자들을 또 취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은 빨리 다음 정권이든 이 정권이든 빨리 종식돼 가지고 그러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좀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와야 오히려 대통령에게 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려운 질문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이번에 공수처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다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서초동과 광화문 집에서 나타난 뜻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에 대해서 모든 다수의 국민 대부분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초동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광화문에서는 오히려 공수처 반대의 목소리가 대다수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정적 측면을 제대로 누가 이제 또 양 측면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보완해서 하더라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거를 지적했을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또 대답하느냐 또 이런 것들이 또 질문과 그리고 대답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질문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곤란한 질문이라면 집권 초기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순풍을 타는 것 같았고 마치 아시아로 철로가 뚫려서 여행도 자유로워질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이었는지 그런 분위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전국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12월 말로 미국하고도 앞으로 이제 관계가 어떤 돌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이제 아주 극한 대립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대북 정책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환경과 이런 것을 대통령 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을까? 달라진 환경. 저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도 소통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만찬에 앞서서 3실장,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단 집권 후에 이렇게 실장 3명이 직접 언론과 만나서 기자 간담회를 갖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실장들은 잘 앞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데요. 예. 바로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남을 갖듯이 실장들도 이제 전면에 나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소상히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비판 들을 부분은 듣고 예. 그런 것들을 국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 취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 실장이 각 실장들이 개별적으로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안보 문제가 나오면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설명한다든가 비서실장이 나오는 그런 거는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새 실장이 합동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다 이거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집권 반환점이면 대통령께서 원래 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 뭐 3실장은 옆에 배석을 하면서 설명하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마침 야당 대표들하고 또 만남을 가지시고 예. 그걸로 대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한 11월 19일에는 또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가지니까 대신 예. 하기 때문에 3실장이 나와서 대신 설명하는데 안보 정책, 그다음에 경제 정책, 또 노무현 비서실장은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거라든가 또 조국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해서 그동안 거를 한번 바둑으로 말하면 한번 복귀를 다시 하고 앞으로는 또 이러한 거는 보완을 하고 또 새로 또 지향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하면서 밝히고 또 기자들한테 또 다른 다도 받고 또 그게 또 앞으로 야당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서로 상호작용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 앞서서 이제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가 잠시 그 내용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더 잘해라 쓴소리를 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 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새 실장이 원팀이 되어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의 오늘 기자간담회에 앞선 모두 발언 좀 잠시 들어봤습니다. 지난 2년 반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전환의 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약하는 시기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모두 발언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또 뒤에는 기자들의 좀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용 그 모두 발언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예. 권력 사유화를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국가 시스템 전환이라는 그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쟁 위기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왔다는 그 두 가지. 마지막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 공정사회 토대를 이룩하겠다. 말하자면 집권 후반기는 교육, 채용, 그리고 정관예우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불공정 사회를 공정 사회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저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녹여져 있지 않는가 봤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그런 해답이었다고 보십니까?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국민적 불만이 사회적인 불공정 사회, 특히 정관예우라든가 사법부의 이런 어떤 문제, 특히 검찰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개혁 문제, 정관예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내용 속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안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적인 발언이 나오면 충분히 국민적인 기대, 요구에 맞는 말이 나올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뭐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부분에 보면 국민들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앞으로 더 분발할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도약의 시기가 될 거라면서 아까 말했지만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사회 여러 가지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느낀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동안 앞으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정상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진짜 뭐 시스템의 변혁, 개혁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만은 김영삼 정부가 들었을 때는 신한국이라 그랬고 김대중 정부가 들었을 때는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탄핵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나라다운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5년 임기 동안에 너무 많은 걸 이루려다 보니까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순식간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자사고와 외국어를 바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바로 밝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5년 사이에 전부 자기가 새로 이 정권에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걸 너무 그 추정하는 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한 한국당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죽기 전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그동안 했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다음 정권은 한국당이 가져오겠다라는 취지이긴 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2년 후에 죽을 것인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선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발언을 봤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상 이런 발언은 좀 지나치고 과한 것이 아니냐. 누구에게든 여당이 야당에게든 야당이 여당에게든 서양에서는 정치인들이 몰락하는 데는 4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래요. 4F라고 하는데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중에는 이 어느 말 때문에 몰락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면 이 4F의 함정에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말로 정치가들은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몰락하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의 취지 여부를 떠나서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당대표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저런 부분은 택시 기사를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건 좀 아니다. 저는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 당장 착수해라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징계 여부는 이제 당이 판단할 거고요. 저는 이 발언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이 바로 한국당이 이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뭔가 반짝 좀 잘 돼 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원들 하나하나가 자세가 바로 이런 말 한마디가 정치는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근데 김재원 의원이 제가 볼 때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한 사람이 과연 정무 감각이 있는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이런 발언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제로 이야기할 때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이해찬 대표가 원래 평양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한 말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도 나 죽기 전에라고 그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건데 예. 내가 살아있는 한이라는 말하고 절대 내 죽기 전이라는 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2년 만에 뭐 이렇게 하겠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에 북한에서 한 말이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판단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예. 한국당의 의원들은 바로 이런 말과 언행을 조심하는 거 그리고 이 보수가 개혁을 하려면 바로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갖추는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정권 대등하게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서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한국당 의원들 그동안 막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당 차원의 조치가 솜방망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한국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든 한국당에서 뭐 이런 거는 아까 말했지만 징계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이유라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예. 알아서 당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조치 중에 하나를 취하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 하나하나가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게 바로 정치이거든요. 그는 한국당이든 심지어 민주당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에 민주당의 또 야당일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는 여야 불문하고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이런 막말이라든가 과도한 발언은 사라져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버하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과잉적인 행동이라든가 말을 하는 정당이 어렵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한국당 차원의 어떤 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은 그동안 이런 자정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조치해왔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점인데요. 예.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인 존경까지는 못 받더라도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막말이나 욕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에 반드시 국회의원들의 이런 막말 욕설은 처벌하도록 저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철저한 법적 조치까지 좀 필요하다. 제도까지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보수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움직임을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내 통합을 위한 준비 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단장에 원유철 의원을 앉혔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원유철 의원이 이제 이 어떤 계파에 아주 강한 계파성을 띠지 않고 예. 굳이 말하면은 뭐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데 그 중간에 한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 또 하나는 두루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가 괜찮아요. 그래서 특히 유승민 의원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러닝메이트로 정치기 의장을 지냈고 그렇죠. 본인이 원내대표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와 그 바로 밑에서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냈어요. 바로 그런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예. 결국에는 뭐 누가 이렇게 채널로 나서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그 보수 통합에는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통합할 때는 총선 공천의 지분을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밑에서는. 예.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건널 거냐. 이런 것들이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당장 오늘 변형 내에서 신당 추진단장인 권은희 유이동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뭐 신당을 창당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당이 간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 통합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기존에 내세웠던 보수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그걸 또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보수 통합이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보수 통합이 의외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발표도 있지만 예. 직접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어렵게 황교안 대표랑 대화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의 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자기는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그런 명분은 내세웠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 입장에서 탄핵을 잘못했다고 해서 유승민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보수 통합이란 어떻게 보면 빅텐 탄핵 이 두 세력이 함께 공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어느 쪽을 먼저 우선하느냐 봤더니 보니까 이 원유철 의원은 지금 유승민계와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먼저 타협을 하겠다는 이 척과 벌써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